안녕하십니까. 주간 핵심 정치 쟁점을 되짚고 분석해보는 신경민의 정면 돌파 11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효은입니다. 여러분의 성원 속에 신경민의 정면 돌파 11회를 맞았습니다. 예. 신경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황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홍보를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채널 정말 좋은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은 홍보하지 않겠습니다. 신경민의 정면 돌파 벌써 두 자릿수 11회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쟁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좀 코감기가 좀 오래 걸렸는데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코입니다. 뭐냐고요? 코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인을 6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논란이 돼서 며칠 사이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뜨겁습니다. 예. 코코코 코인입니다. 옛날에 코스닥이 뭐예요?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인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김남국 의원의 재산 신고를 보면 2023년에 15억을 신고했어요. 15억도 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코인은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재산 신고해서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공직자 재산 신고의 취지를 보면 이거는 본인이 얘기해야 되지 않는가가 있고요. 그간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엄청난 코인을 갖고 있었더라. 이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지금 상당히 젊은 층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좀 의아함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해명도 했어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신경민 의원님, 저도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잘 안 사 먹고 돈을 아끼는데 왜 저는 이렇게 돈이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이건요, 정말 법꾸라지의 전형입니다. 지금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가 도입이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재산 신고의 취지가 있잖아요. 재산 신고를 지금 백일화에 드러내서 지금까지 형성된 것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도 분명히 하자는 거였는데 이분이 21년도에 처음으로 할 때 증권을 가졌던 걸 가지고 이게 늘 코인으로 바꿔 타기 한 거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로 속에 집어넣더라도 신고하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어영부영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놓고 이제 와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한동훈 작품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설명이 안 되잖아요. 법으로는 물론 현재까지 가상화폐는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제도의 취지 그리고 이분이 21년도에 증권을 가지고 정말로 했다면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고 이건 법적 취지를 잘못 해석을 한 거고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됐던 시기가 21년도 3월하고 4월. 4월이잖아요. 네. 21년 3월하고 4월이 어떤 때입니까? 대선 때입니다. 그리고 대선 패배 직후입니다. 이런 정신이 하나도 없는 순간에 그때 김남국 의원의 직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선 후보 수행실장이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본부장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근데 두 개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때 코인에 신경을 쓸 시간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 당시에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방산 주식을 사가지고 그게 뒤에 드러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를 나가지고 결국은 이 방산 주식을 그냥 헐값에 팔아버린 적이 있는데 수행실장이라는 사람이 또 온라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정면으로 저는 이분의 국회의원 자질을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분은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수사 받을 일이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물론 뭐 한동훈이 했네, 검찰이 했네 할 수는 있지만요. FIU 금융정보분석원은 이건 자동적으로 어느 일정 기준에 딱 닿는 거래가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한동훈이 법무장관이건 박범계가 법무장관이건 뭐 누가 경찰청장이건 누가 대통령이건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FIU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깨끗하게 해명하고 만약에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 그게 벌을 받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도덕적 윤리적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면 그 비난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요즘 좀 약간 좀 조용하다, 언론에서 좀 비껴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렇게 정말 크게 터질지 몰랐고요.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얼마 전이었죠? 작년에 국회의원 후원금 1위를 했다고 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예. 도대체 김남국 의원이 뭐 그간에 어떤 뭐 굉장히 가난하고 이랬다는데 좀 어떻게 이렇게 좀 그 국회의원 생활을 해왔는지 우리 황 작가님이 조금 찝어주시죠. 저는 김남국 의원의 지금 코인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개인 그리고 김남국 의원을 실드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장경태 의원 같은 분의 발언을 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뭐 검수함도 죄냐라고 일단 장경태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검수함 자체는 전혀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권장사항이고 칭찬받을 일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대중들 앞에 김남국 의원은 마치 아주 가난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선의로 가득 찬 그런 분으로 인식됐었기 때문에 특히 2030의 배신감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산신고가 공직자 재산신고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입법 취지는 본인의 관한 재산은 다 투명하게 신고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직을 수행하면서 이 재산이 불법적으로 증식되거나 다른 재산이 뭐 추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건데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땅이 있습니다. 토지 가격이 1억이에요. 근데 그 밑에 기름이 발견됐습니다. 유전이. 그럼 그 가치가 1조예요. 그러면 저는 신고를 아직은 그 1조가 현금화되지 않았지만 1억으로 신고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로 열고 내가 거기에 매장 가치가 1조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알고 있고 평가받는다면. 그래서 코인이 현금과 같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 만약에 본인이 60억 가치든 본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10억 가치든지 간에 그 정도의 현금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신고하는 것이 특히 젊은 정치인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정치 후원금 1위를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앞에서 제가 장경태 의원 얘기했지만 저는 정청래 의원 같은 분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데려다가 김남국은 정말 착해. 그리고 이런 사람에겐 도움이 필요해.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런 수십억대 자산을 가진 부자입니다. 이런 사람 데리고 한 푼 줍쇼. 그러면서 서민과 대중을 위한 정당,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을 가져와서 1등을 만들었다. 이건 민주당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 모두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 뭐 개인의 뭐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계속 그 뭔가 도덕성 문제에 많이 이제 질타를 받는 것 같아요. 뭐 돈봉투 경선 사건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사안은 뭐 당에서 뭐 추가로 좀 조사하기는 어렵다.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건데 지금 이 김남국 의원 건 같은 경우는 뭔가 당내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신경민 의원님, 지금 그러면 민주당이 이 두 가지를 그러면 분리해서 대처를 하는 방식으로 갈 생각인 건지 아니면 점점 어쨌든 민주당을 둘러싼 도덕성의 문제, 특히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가난 코스프레 하더니 이전에 보면 뭐 양말 구멍 난 거 신다, 운동화 구멍도 있고 심지어 차가 오래돼서 뭐 이렇게 진짜 구멍 나 이런 사진까지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 국회의원 하면서 그 한가하게 무슨 고인 사고 뭐 했다더라. 이러면서 뭔가 민주당 전체의 어떤 도덕성에 좀 타격을 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 송영길 리스크도 있고 또 이재명 리스크도 있고 지금 그런 판에
이 김남국이 코대남 리스크까지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이 리스크가 지금 막 시리즈로 다가서고 있는데요. 이건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도저히 뭐더 이상 뭐 검찰 수사만 지켜봅시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젊다고 개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했다고 또 큰 소리로 한다고 개혁적이지 않습니다. 내실을 갖춰줘야 되고 서브스턴스를 갖춰줘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자질 연습도 이거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는 거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르는데 이 김남국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것은 두 대표의 리스크 처리에 못지않게 지금 중요해 보여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 또 진보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여지없는 실망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거 절대로 하찮은 문제 또는 김남국이 코대남 개인적인 리스크가 아닙니다. 당이 안고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건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고 판단이 돼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게 맞고요. 지금 김남국 의원은 자꾸 뭐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설명할 거 없어요.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언제 구입을 해서 언제 팔았는지 뭐 이거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 세 가지 대목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오늘 또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변명을 해요. 지금 변명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문제가 되고요. 또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변호하고 옹호하는 멘트들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함구령 내려야 되고요. 금종령 내려야 되고요. 이 지금 옆에 서서 변호하고 뭐 옹호하고 찬송가 부르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 코스프레 좋은데 이 거짓 코스프레는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게 이번에도 또 드러났습니다. 코스프레 함부로 할 일도 아니고요. 제가 꼭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또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내 전 재산을 걸겠다. 이게 뭐 투기판이 아니에요. 지금 투기식으로 코인 투기를 해서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치판은 투기판이나 내기판이 아닙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의 모습을 자꾸 따라가는데요. 왜 한동훈 장관 비난을 하면서 왜 한동훈을 따라갑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 정치판을 좀 약간 물을 흐려놓은 거예요. 근데 한동훈 장관 욕하면서 한동훈 지금 그대로 따라가면서 전 재산을 걸겠다고 지금 했어요.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방면에서 또 여러 번 실망감을 주고 자질 부족이라는 걸 보여줘서 저는 이거 시험 봐서 떨어뜨리든지 뭘 하든지 이거 국회의원 자격과 자질에서 매우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은 코대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코쪽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인으로 대박난 남자가 아니고 코인으로 이제 쪽박차게 된 결국은 정치권에서 퇴출될 사람이 됐다 생각하고요. 두 분은 아마 코인을 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코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방송하는 과정에서 코인이 이 핫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저도 50만 원 투자해봤거든요. 그리고 한 6개월쯤 해보다가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이익을 보고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밤새 이 차트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개장 시간 그다음에 폐장 시간이 있는데 이 코인은 하루 종일 운용되거든요. 그리고 변동폭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 큰 변동폭을 따라잡기 위해서 늘 이 차트를 주시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남국 의원이 2022년 1월부터 뭐 대선까지 3월 9일 과정까지 그리고 특히 나중에 현금화했다는 게 지금 2022년 3월이거든요. 3월 대선 직전에 현금한 걸로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그 수행하는 과정 아니면 집에 가서 계속적으로 이 차트를 바라보면서 코인 거래를 했었다는 얘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금 출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금 출처를 본인은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그게 자금이 됐다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건물 임대료 아마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고 본인이 주거하는 전세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돈과 이 자금 출처가 지금 중복됩니다. 즉
한쪽으로 돈이 갔는데 지금 양쪽으로 간 것으로 해서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 이상의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물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결국은 이 자금에 관련돼서 문제시될 거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 가까운 다른 정치인의 돈이 아니냐라는 오해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가 저는 빨리 다른 오늘의 해명 이상의 해명이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아주 쓴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얘기는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코인으로 만든 부를 사회에 환원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 그만두고 전문 투자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그 보수 정당의 정치인으로부터 들을 정도면 저는 민주당 소속 것도 청년, 젊은 정치인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개인 본인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전체 정치, 특히 젊은 정치인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남국 의원의 솔직한 답변과 향후 조치를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도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도 또 젊은 정치인의 황당함입니다. 지금 갑자기 우리 프로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지금 프로처럼 돼버리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민석 강서구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김민석 하면 민주당의 그 정치기획장 김민석 의원이 얼른 떠오르는데요. 그분이 아니라 얼마 전에 강서구 지방의회 의원이 군 복무를 안 했대. 그래서 이게 논란이 돼서 지금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난주에 좀 황당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TV조선에서 연 이틀 단독을 달고 보도했는데요. 요지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시기에 이낙연 캠프 측에서 댓글을 유리하게 조작했다. 이게 보도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황당함은 그 주장의 근거예요. 뭐냐면 2021년 6월 25일 다음 실시간 댓글에 이재명 비방하는 댓글에 좋아요 6개가 있었는데 싫어요는 없었다. 다른 이재명 비방 댓글에도 15초간 추천수가 5개였다. 이걸 가지고 댓글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전문가 멘트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낙연 캠프 측에서 뭔가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두 번째 기사에서는 김민석 강서구 의원이 고발자가 그러니까 제보자죠. 제보자가 떡하니 문건을 들고 나서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이랑 이낙연 캠프를 고발하겠다라고 해서요. 김민석 지금 강서구 의원이 실제로 고발장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한 보도를 해놓고요. 도대체 왜 TV조선은 이런 거를 보도했을까? 아니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가? 좀 사실을 확인을 하고 뭔가 이렇게 심층 취재를 해야 됐을 텐데 참 그 허술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우리 정통 언론인 출신인 신경민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보자 말을 그냥 보도하면 됩니까? 원래 이 언론사에는 그 정당도 그래요. 네, 비슷한데 엄청 제보 많이 오잖아요.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보를 전부 다 기사화하거나 정당이 또 그걸 무슨 대변인 멘트로 나가고 그러면 아마 정당도 문 닫고 언론사도 문 닫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제보가 들어오면 억울한 사연도 많지만 반드시 더블 체크하고 다시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는 보니까 다음 실시간에 이재명 비방 댓글에 좋아요 6개 동안에 싫어요가 없었다. 그리고 다른 또 비방 댓글에 15초간에 추천이 5개 들어왔다. 이런 정도의 팩트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매크로를 사용했다. 근데 매크로를 사용하면은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몇 천 개 수준이 막 파바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의 가능성은 일단 없고요. 이건 아마 그냥 일반 독자들이 싫어요, 추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언론이 이 제보를 100% 믿고 실었다는 게 저는 이걸 방송했다는 게 저는 놀랍고요. 또 속보까지 썼다는 데 대해서 일단 또 한 번 놀랬고요.
그리고 이 제보자는 대개 익명성을 원합니다. 근데 제보자가 진짜 A라는 사람이 진짜 제보자가 있고 강서구의 구의원이라고 그러는 김 의원이라는 김민석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버젓하게 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보자 A는 안 나왔지만 제보자 중간에 있는 이 사람도 제보자죠. 제보자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 문건이 있다고 흔들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건 좀 제보자도 좀 이상한 제보자고 제보자 신상 털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보자가 좀 이상해요. 제보자의 신뢰도가 물론 제보의 신뢰도하고는 상관관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 제보자도 매우 좀 믿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사화했다는 게 저는 일단 깜짝 놀라겠습니다. 이 정도의 제보 그리고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또 체크 그래서 리체크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기사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데 이건 체크를 거의 하지 않고 제보자 얘기를 그대로 보도를 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제보 자체가 일단은 좀 신뢰가 매우 안 가고 엉터리 같은 뭐 소설도 이런 소설도 없고요. 이걸 기사화했다는 게 저는 일단 깜짝 놀라겠습니다. 지금 자꾸 속보를 쓰는데 그 속보 마지막 속보가 또 재미있어요. 이 TV조선이 꼬리 내리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크로라고 단정한 보도는 없었다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낙연의 내부 문건, 캠프의 내부 문건이 아니고 이낙연에게 유리한 얘기였다라고 해서 두 가지 팩트를 내세우면서 네. 꼬리를 살짝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TV조선은 아차 뭐가 좀 빠진 것 같다라는 걸 뒤늦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꼬리를 내리기를 하는데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일보도 원체 세게 나갔고 뭐 전문가니 뭐니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 전문가들 얘기도 매크로를 뭐 한 추천 몇 개 뭐 싫어요 몇 개 해가지고 이게 될까요? 매크로라고 그러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뭐 몇천 개씩 하는 걸로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대학생들도 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대학교 강의를 할 때 수강 신청할 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건 매크로의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이거를 그럼 우리 황 작가님 한번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시죠. 저는 일단 TV조선의 이 보도 취지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봅니다. 그러니까 TV조선은 이걸 통해서 일거양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국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낙연 대표의 스크래치 혹은 악마화를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에게 가장 잠재적으로 큰 정치인 그리고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이낙연 대표를 견제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를 섞어 넣었어요. 이 김민석이 이 고소를 하면서 그렇죠. 고발을 하면서 민주당을 고발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민주당 차원의 문제로 만들면서 이제 뭐 TV조선 어차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성격의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좀 생각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추론을 해봅니다. 과연 이 문제는 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될까? 그 또 효과는 무엇일까?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낙연 대표 악마화에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럼 누가 성공했냐? TV조선이 성공했고 이 제보를 한 사람 그리고 그 제보자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세력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낙연 악마화를 과연 누가 원할까 가장? 지금 현재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익명의 제보자가 김민석에게 자료를 줬고 김민석은 이걸 5월 7일 날 검찰에 가서 이걸 고발장을 제출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으로부터 병역 비리를 마치지 않았고 공익근무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탈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부터 약간 쫓겨난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본인의 인지도 상승, 인지도 고양을 지금 저는 김민석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TV조선에 줬는데 그러면 그 원 제보자
김민석에게 줬던 글쎄요. 원제보자의 네. 뒤는 누가 있을까? 네. 저는 윤영찬 의원 말씀처럼 이 원제보자가 본인 스스로 지금 상황쯤 되면 신원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낙연 캠프 쪽에서 이 매크로를 돌린 것도 아니고 이낙연 캠프 쪽에서 작성한 것도 아니고 또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2021년 2월이라면 그때는 이낙연 당대표 시절이거든요. 그렇죠. 당대표는 이런 일체 선거에 관련된 대선 경선에 관련된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엄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보도를 통해서 결국 이익을 얻는 자가 범인인데 그 이익을 얻는 자가 누구일까? 여러분이 한번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 김민석 의원은 지금 계속 이전에도 보면 뭐 가지고 뭘 했다 해서 또 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뭐 그런 제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런 거잖아요. 뭐 지난 민주당에서 일했던 A씨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뭐 문건을 잔뜩 갖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이거를 하나하나 모인 것처럼 지금 흘리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나쁜 정치적, 이게 정치도 아닌 거죠.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으면 하면서 본인의 황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뭐 국민의힘이 어떤 민주당을 공격하는 하나의 또 이런 걸로도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뭔가 확실한 게 있다면 뭐 진짜 제보자를 뭐 보호하면서도 뭔가를 밝히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주당이 뭐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를 저는 자신 있게 밝히는 것이 이 마치 지금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가치 없는 그리고 오보에 해당하는 내용일 텐데 이 보도를 지금 친명 유튜버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그걸 보면 앞으로 귀국을 앞두고 있는 이낙연 대표가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야 되는지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고발이 됐으니까요.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윤영찬 의원도 고발을 하겠다고 현재 준비가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곧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정치가 너무 이렇게 혼탁해졌지만 상대를 공격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한 번쯤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행동했으면 그래 좋겠습니다. 김민석이 어떤 인간인지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그 익산에 있는 모 대학을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2017년에 모 대학원 H로 돼 있는 대학원을 다녔는데요. 원우 회장을 하면서 그 원우들의 돈을 업무상 횡령으로 200만 원을 지금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서 고소당해서 형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런 좀 추접한 인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쟁점이 그 황당한 제보와 기사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제보자 김민석 의원이 얼마나 황당한지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강서구 현역 구의원이에요. 그런데 대체 복무를 인근 양천구에서 하고 있답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예. 대체 복무를 하는 것도 우습지만 아니 자기 지역도 아니고 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갔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김민석 의원은 남의 이런 걸 들춰내기 전에 본인의 이 의문들부터 먼저 밝히기 바랍니다. 신경민의 정면 돌파에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다뤘던 문제가 현재 유튜버들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무당 유튜버라고 이름을 붙였죠. 진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확산하면서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누리는 자들을 무당 유튜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면에서 돌파를 했더니 언론사들이 후속 기사들이 또 나왔고요. 결국 문제적 인물 중에 한 분이었던 이제 박시영 씨가 민주당의 혁신위원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사퇴를 하면서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민주당은 이래서 개혁이 안 돼. 또 이런 상당히 뒤끝을 남기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 정면 돌파 그리고 우리 박 대표님이 하고 있는 측면 돌파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온라인 경선 관리 업체인 도둠입니다. 예. 요즘 도둠이 도드라지고 있어요. 예. 5월은 꽃이 도드라지는 시기인데 이 업체 도둠입니다. 예.
이 도둠이 문제라나요? 여러 언론들도 추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박종서 대표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 세계적 석학처럼 설명하는 우리 박종서 대표님의 당시의 경선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의 온라인 경선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대책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유 제가 흥분했더니 목이 다 갈라지네. 그러면 왜 도둠이 문제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경민 의원님, 만물 박사, 척척 박사. 네, 도둠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은 이정근 사무부총장하고 관련이 됩니다. 근데 도둠이 이상하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좀 꾸준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 공유농업 플랫폼 매출 실적밖에 없었던 아주 작은 수원에 있는 작은 회사라는 건데 이 회사하고 이해찬 대표 때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도에 우리가 대선 후보 경선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도둠이 이 경선 관리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경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선 각 캠프에서 이 문제점을 얘기를 좀 하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당시에 이상민 의원이었는데 네. 이상민 의원이 그러면은 선거관리위원회 이 경선을 맡고 있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있으니 같이 회의를 해라 그래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NY 캠프를 대표해서 최인호 의원하고 몇 사람이 갔고요. 실무자들이 이렇게 해서 한 3명이 갔고 거기서 항의를 했죠. 왜 이렇게 투표가 이상하냐. 투표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투표를 여러 번 했다는 사람들이 속출한다. 그랬더니 그때 도둠이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기술 수준으로는 대리 투표, 중복 투표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대책을 세워줘야 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답이 없었고요. 온라인 투표 시스템 완성이 경선 돌입하기 일주일 전에야 겨우 완성이 됐다라는 변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해커 공격이나 이 안정성에 관한 국가기관에 여기서 국가기관이라 하면 인터넷진흥원을 얘기합니다. 인진의 그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검증을 받을 시간도 없었다라고 자기들의 오히려 애로사항을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표를 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대책을 좀 마련해 주라. 그러니까 로그 기록을 일단 좀 보자. 도대체 한 사람이 몇 번 투표를 했냐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고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돌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전화기가 불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일이 생겨서 당분간 뭐 공적인 업무를 볼 수 없게 됐다라는 변명만 들어왔어요. 3만 통화에 의원님 목소리가 없나 봐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이상민 선관위원장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상민 위원장한테 이 전후 사정을 설명을 했더니 그래? 그러면은 로그 기록 공개를 지시를 하겠다. 그리고 또 확인을 했더니 지시를 했다 그래요.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 로그 기록 공개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위원장도 이제 그러고 나서는 약속 안 지키셨나요?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이상민 위원장이 그때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투표를 중단해야 될 정도의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을 걸었어야 돼요. 근데 로그 기록 공개를 지시했다. 나는 분명히 지시했다. 이 얘기만 하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민 위원장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는데 결국 이상민 위원장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흘럭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10월 10일 날 그냥 끝나게 된 거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그 투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것을 한참 심각하게 논의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송영길 대표도 반응하지 않고 선관위원장도 반응하지 않고 선관위의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끝났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러면 도둠이라는 회사는 도대체 이 경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건 증명이 여러 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에 있었던 당대표 경선, 그 당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 경선도 바로 이 문제의 도둠이 담당을 했고, 현재도 민주당 당원 DB하고 홈페이지를 도둠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도둠은 계속 지금 도드라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민들이나 민주당 이 당원들은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한가, 이게 관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인가, 놀라실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의 진짜 정당이라는 게 나라를 거의 같이 이끌고 가는 세력이잖아요.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정당에서 이런 게 좀 시스템이 미비하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황 작가님 지금 그러면 이번에 도둠뿐만 아니라 도대체 민주당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지금 도둠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거의 독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도둠 문제를 저희가 거듭 제기하는 이유는요. 지금 도둠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DB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그리고 공천에 관련된 온라인 투표 등등을 관리할 텐데 이걸 과연 민주당 당원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도둠의 성장 배경을 보면 도둠은 주로 경기도 공유농협 플랫폼 2018년 이걸 매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지금 민주당으로 나오는 매출이 거의 전부거든요. 그러면 2018년 그때 경기도 보면 이재명 지사 네, 이재명 지사 시절에 뭐 강위원 뭐 등등이 네. 연루돼 있는 경기도 공유농협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특정 세력과 결부돼 있는 결탁돼 있는 업체가 이걸 관리하고 이 온라인 시스템의 투명성 혹은 객관성, 공정함이 사라진 상황에서 앞으로의 당내에서 생기게 될 이런 경선이나 온라인 투표에 관련돼서 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그냥 유야무야 다음부터는 잘하겠다, 이번에는 약간의 뭐 문제가 있었다 정도로 넘어간다면 저는 민주당에는 정말 희망이 없는, 요즘은 이제 온라인 시스템으로 거의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도둠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조사,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업체가 본인들이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복 투표나 대리 투표를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뭐 해지해야죠, 계약을. 우리가 그 민노당을 한번 다시 복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지금 정의당, 통진당으로 분리된 이유가 이 대리 투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당원들의. 네. 그래서 지금 이 도둠이라는 업체가 계속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이런 지위를 유지하고 DB 관리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 민주당도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저희가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그때 경선 때도 문제 제기했지만 당에서 이거를 그냥 넘어갔고, 지금도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이거 자체가 뭐 큰 반향이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일단 무슨 그 온라인 시스템, 특히 경선 이런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뭔가 문제를 제기하면 마치 무슨 뭐 패자 쪽에서 뭔가 뭐 다른 거를 문제제기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좀 오해를 하는 소지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면 돌파나 측면 돌파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정당에서 민주적인 절차로 뭔가를 후보자를 뽑을 수 없다. 그리고 당원 관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신뢰도, 투명성 문제, 효율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도둠이 작년 그 8월에 대표 경선 때도 도둠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도둠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갈 텐데,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런 거를 공개 경쟁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그 회계를 사후 감사하거나 아직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민주당은 물론이고 모든 당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당 내부의 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 내부의 민주화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스텝 중에 하나가 계약의 공정성입니다. 계약이 부패하고 계약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서 민주화는 달성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해요. 뭐 어느 특정 후보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당의 존립 기반 중에 하나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거고요. 지난번에 이걸 살짝 건드린 기사가 중앙일보에 나왔어요. 근데 당에서 뭐 엄청난 항의를 해가지고 기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닐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일단 하도 세게 어필을 하니까 기사는 내렸는데 속보를 쓰겠다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언론의 이 충격으로 이것을 정화하고 민주화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내부에서 우리가 이슈를 픽업해가지고 이 이슈를 정면으로 좀 가다듬고 개선하고 개혁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건강한 민주정당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매우 섭섭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의 제안은요. 지금 민주당에서 물론 최고위원 회의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회의는 저는 의총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모임, 그들이 난상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 이게 박강원 원내대표 체제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게 본인들의 문제라는 걸 절감하게 된다면 저는 의총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이에 대한 조사단이나 검증단을 하나 만들고 그럼으로써 실사를 좀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이 업체는 다시 공개 입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들의 그 능력이나 아니면 투명성을 검증받는 그런 절차가 올 안에 그러니까 정기국회 전에 저는 한번 그런 시도가 민주당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인들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강원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고 뭐 민주당 쇄신에 대한 안팎의 요구도 많고 조만간 쇄신 의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쇄신 의총에서 저 국민의 마음을 뭐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까 이런 정치적인 구호 이런 호소가 아니라 그렇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것은 안에서의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쇄신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쟁점하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셨고요. 가셨습니다. 예, 기시다. 우리가 너무 지금 무겁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요. 갑자기 기시다 하니까 배가 고픈가요? 다시다도 좀 생각이 납니다. 예. 전태일 열사 때 하던 그 시다 아닙니까? 시다. 그러시죠. 역시 열사야 훌륭합니다. 저는 먹는 거 국민 엄마 먹는 거 생각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먹는 거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네. 이번에 이제 제일 한국 분들은 아마 과거사 발언에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문제는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NCG 그 핵 협의 그룹 이 문제가 또 행간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였을 거고요. 과거사 문제는 사실 별로 기대할 게 없었어요. 기시다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연구에 연구를 해가지고 역시 준비를 많이 했고요. 노련하게 기시다가 대상이 없는 발언을 그리고 개인 의견임을 강조를 해가지고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과거사나 한계가 분명한 멘트였고 결국 빈잔의 반 빈잔은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현충원 가서도 방명록에 이름만 딱 쓰고 갔기 때문에 이거 다 치밀하게 준비한 노련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예상대로 예상했던 만큼이니까 그건 그런데 역시 우리 윤 대통령은 또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서 딱 쭉 한 잔 먹듯이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그건 뭐 그렇게 해서 흘러갔는데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관철해야 될 문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시찰단만 지금 23, 4일에 가는 걸로 돼 있죠. 이게 잘못하면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류의 명분만 그러겠네요. 더 하나 줄 수가 있고요. 그나마 조금 우리가 뭘 챙겼어야 되면은 한일 전문가, 과학자 그룹의 검증단을 보냈어야 되는데요. 그건 뭐 실패했고 그 근처에도 못 가는 시찰단만 지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IAEA 보고서가 여러 번 나왔는데 IAEA 보고서를 우리 정부가 받아놓고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충 지금 괜찮다는 보고서만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류의 그 해양 안전에 관련된 보고서, 특히 핵물질이 다양하게 좀 굉장히 많은 핵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면은 다른 전문기구가 해야 됩니다. IAEA는 핵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좀 치중되어 있는 거고 미국하고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IAEA 보고서는 사실 연말에 최종 결론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결론은 그냥 뭐 대충은 괜찮다라는 걸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체르노빌 관련해 가지고 이 보고서를 쓴 그룹이 있습니다. 이 토치 보고서라는 건데 그쪽도 이 문제에 달려들었어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 갑상선 암에 대해서 이 IAEA 보고서와 토치 보고서가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IAEA 보고서는 갑상선암이 뭐 한 몇천 정도 늘 것이다라고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쪽에 후쿠시마 쪽에. 그런데 이 토치 보고서는 10만 정도가 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천과 10만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IAEA가 과연 적정한 전문적인 국제기구냐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 자체가 논란거리거든요. 그런데 시찰단 이걸 합의했다고 지금 업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NCG 이 핵협의 그룹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멘트는 일본이 듣고 싶어하던 멘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G7에서 곧 만나잖아요. G7에서 한미일이 만나면은 이제 일본이 한 발을 걸칠 수 있는 명분을 이번에 충분히 만들어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생각은 뭐 빤하거든요. 미국은 이제 한일의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안보 문제 등등 모든 문제를 다 함께 풀어나가는 기구나 협의체를 만들자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한 발을 내디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원래 이 NCG를 만드는 워싱턴 선언에서 양자 협의가 최초였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최초의 양자 핵 그룹 협의는 물 건너가고 3자 협의 내지는 플러스 알파의 다자 협의 기구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는 거 관련해서 생각보다 그냥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 관심이 좀 줄어든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아유, 그래. 지난번에 3월에 가서 다 저런 거 합의해주고 다 뭐 양보했는데 뭐 달라질 게 있겠어? 기대하는 게 없어서 그랬는지 좀 뭐 별로 이런 것 같고. 그럼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먹는 문제가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시찰단이라는 게 그냥 거기 가서 이상무 그냥 도장 찍어주고 오는 건데 과연 그 다음에 정말 그 국내 여론이나 후폭풍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말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게 진짜 과거사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부에서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별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리고 일본이 하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는 척하면서 명분을 우리 스스로도 우리 정부도 갖기 위해서 지금 23일, 24일 날 뭐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국민들 위로용으로 하고 하지만 일본에게는 이게
실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방류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쪽으로 전락하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걸 고리로 방류가 국제사회에서 만약에 견제하지 못하고 실행된다면 저는 다른 걸 이게 조건으로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외교력이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력,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뭔가 다른 걸 얻어낼 수 있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지금 NCG, 그러니까 뭐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에 지금 일본이 참여하게 됐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게 지금 북중로의 밀착, 그리고 한미일의 이 공조 강화, 이게 결국은 블록화된 대립을 더 심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 대립뿐만 아니고 지금 경제적 대립도 혹은 경제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한반도가 다시 전쟁 위험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미국 주도로 그 동북아의 평화, 지금의 유지 체제가 흔들리는, 그래서 특히 대만 해협을 두고 미국이 생각하는 안과 중국이 생각하는 안이 달라서 우리 첨예하게 한반도가 지금 군사적 대립의 장으로 구한말처럼 다시 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이럴 때 훌륭한 리더가 필요한데 대한민국의 리더가 지금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신경림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한미일이 꿍짝짝짝 하는 게 국민들의 눈에 다 보이고, 지금 다음 아주 조만간 있죠,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담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이제 그런 걸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그러니까 그때 우리 조선인들도 많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 그 참배를 같이 뭐 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마치 과거사나 이런 것들도 지금 잘 해결이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뭐 윤석열 1년에 우리가 지금 다 성적표를 다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앞으로 그 정치, 그러니까 외교 이런 것들 어떻게 윤 정부가 끌고 나갈 것인가, 답이 있는가? 글쎄, 외교를 좀 윤 대통령이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의전으로 좀 덕을 본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노랫값을 톡톡히 받은 거죠. 근데 외교는 의전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의전이 외교의 한 요소인 건 분명한데요. 이게 결국은 존립과 관련이 있고요. 이번에는 보여주듯이 과거사 문제는 사실 답이 없는 거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와가지고 기시다의 노련미가 사실은 돋보이는 대목이었어요.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얻어낼 게 있었는데 얻어내질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아마 바로 이제 우리가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수입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곧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WTO의 제소도 이제 안 돼요. 우리가 오히려 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하반기가 되면은 그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론이 좀 그때 가서 어떻게 돌아갈지 잘 모르겠고요. NCG 핵그룹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 미국이 원하는 그림으로 한 걸음 다가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외교라는 것이 우리가 뭐 주도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크게는 바이든 구상대로 지금 흘러가는 거고, 기시다가 철저하게 거기서 조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조연급도 안 되는 엑스트라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고민하고 찾아야 되는데, 외교를 좀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한 잔 쭉 마시면 다 풀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외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교는 존재가 관련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존립의 문제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고요. 좋은 사람들을 좀 많이 쓰는 게 좋은데요. 지금 현재 외교의 라인업에서는 좋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돼 갑니다. 국민 여러분 속에 1년의 평가 다 나름 있을 겁니다. 지지하시는 분들, 실망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평가이고 앞으로의 진단이고 계획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경민의 정면 돌파 11회째 저희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해 주셔서요. 저희가 정말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민하면서 대안을 함께 만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면으로 돌파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광고하지 않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주시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민의 정면 돌파 11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